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우리 시장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잦아든 상황에서 간밤 미국 증시까지 좋다 보니 국내 증시가 2,600선 위에서 레벨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63% 상승합니다. 2,62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강보합 수준으로 상승폭 조금은 축소된 상황입니다. 현재 744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 현재 현물과 선물 모두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현물은 3,463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관도 804억 원 매수 의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24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 흐름입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2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12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1,031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보시죠. 삼성전자 어제 5%대 급등세 보여줬었고 오늘도 1.2%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58,200원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 0.24% 약세로 20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38% 오름세로 32만 9,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1%대 상승세 보여줍니다. 현대 거래가 20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셀트리온이 0.32% 오름세로 거래가 18만 8,400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79%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 3.54% 약세입니다. 9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7% 가까이 올랐었는데 현재 0.13% 약세입니다. 75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0.71%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21만 2,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전 거래일에 12% 급등세 보여줬었죠. 오늘은 2.45%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43만 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4% 오름세로 11만 2,400원, HLB가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7만 6,500원입니다. 에코프로도 0.17% 오름세로 거래가 6만 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31%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31만 8천 원에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하시죠. 삼천당제약 보합이고요. 코롱티슈진 오늘 1% 반등 흐름 보여줍니다. 거래가 49,950원입니다. 휴젤이 2% 가까이 약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32만 3,000원, 지금 시총 7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롱티슈진 0.81% 오름세, 지금 코롱티슈진과 휴젤의 순위 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클래시스가 0.67% 오름세로 거래가 6만 400원, 리가켄바이오는 1.3% 하락합니다. 10만 6,400원에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관광업체 관련주들 상승합니다. 당정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양철관이 11.6% 급등세고요.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스탠스가 나왔다라는 증권사 보고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5.38%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7,840원입니다. 더불어서 하이스틸도 2.6%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4,440원대에 거래됩니다.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는 지금 호재가 나온 종목들이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제일약품, 자회사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이 미국 FDA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장중에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지금은 27%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13,210원이고요. 제일파마홀딩스도 14.8% 급등합니다. 8,44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외환시장 오늘 하락하면서 1,443원대에 출발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42원대, 현재는 1,442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전환됐습니다. 약보합이긴 하지만 0.04% 내림세로 743포인트, 코스피만 0.5%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외국인 주도로 지수 상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승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 쪽은 흔들리고 있고 지수 오름폭이 장 초반 대비해선 줄어들고 있어서 장중의 수급 상황 계속해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IM증권 염정 도곡 WM센터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 초반 분위기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강세로 출발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코스닥은 약보합, 강보합권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어제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 1.5%대 추가 상승을 나타내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이 약간의 좀 혼조세 흐름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삼성전자가 5%대 네. 강세.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그런 식의 상승률을 보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밤사이에 개막했던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 GTC 2025도 한 몫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어제는 지난해 1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고요. 그게 작년까지 넘어가나요? 네. 어쩐지 제 기억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5% 상승 나오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모습은 좀 아니죠. 그렇죠. 예, 5% 넘는 상승률을 좀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2,600선에 좀 안착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GTC 2025가 이제 개막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교롭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또 강력한 공격적인 메시지가 나왔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투심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지난주까지 거의 18조에 가까운 삼성전자를 매도세를 보여줬거든요.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과 거의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다소 좀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개선된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 들어왔고요. 연기금도 이 거래일 연속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어제 이제 5%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오늘 좀 장 초반에는 좀 조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6개월 이상 거의 한 지난 9월부터 했으니 거의 한 7, 8개월 동안 순매도로 좀 일관을 하는 와중에 지금은 어찌 보면은 매력적인 구간에 지금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 PBR 그리고 저 PSR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배당 수익률까지 배당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금 우리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보게 되면 3월 말부터는 또 공매도 재개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단기간에 그간 한 6개월여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섹터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좀 거셀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의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등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게 최근 KLX 반도체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KRX 반도체 지수요. 네. 최근에 이제 섹터 최근에 미국 시장이 워낙에 좀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리 강한 장세는 좀 되지 못했습니다만 그간 이제 KLX의 산업지수군 대비해서 KLX 반도체 지수는 지난 10일부터 어제장까지 약 7.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산업군 지수,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 대비해서도 아웃퍼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해 눌려 있다가 이제 좀 기지개를 켜나 싶은 기대감이 또 솔솔 나오고 있어요. 지금 59,000원을 향해서 주가가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6만 전자에 대한
기대를 가져봐도 되는 시기일까요, 부장님?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디서 우리가 요인을 찾아볼 수 있느냐인데요. 네. 단기적인 모멘텀은 앞서 말씀하신 GTC 2025입니다. GTC 2025에서 뭐 젠슨항의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그 부분을 기대할 수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다시 재가동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한 6개월여 이제 반도체 랜드 가격이라든지 메모리 가격 등에 대한 부분이 하락 추세였다가 네. 지난달부터 반등의 움직임이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강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좀 수혜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수에 대한 부분, 중국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도 삼성전자에게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주가 자체에 대해서 미래 네.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건 뭐 주가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한데 지금 삼성전자가 놓여 있는 상황만 보면 글쎄요, 그렇게 기대만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아주 냉랭한 현실도 저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파운드리 경쟁률은 계속해서 네, 밀리고 맞습니다. 있고, 예. 뭐 디램이나 낸드 같이 원래 잘하던 곳에서도 예전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네. HBM도 확실하게 뭐다라고 그렇죠. 내놓을 게 아직은 없다. 그렇죠. 이번에 GTC 2025에서 사실 SK하이닉스에 대한 언급이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젠슨항 입장에서는 지금 HBM4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있을지,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또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GTC 2025에 대한 큰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조금 더 유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잠정 실적 그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3대 메모리사인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에는 가이던스를 사실 하향시켰어요. 네. 그럼으로써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었죠. 동반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뭐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의 제시,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새벽에 있을 예정인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세 압박이라든지 또 미국에서는 칩스법에 근거했던 보조금을 주려던 거를 또 걷어들이려는 이런 움직임도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또 제약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정 부분은 장기적인 제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쪽에서 보기에는 이미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에 대한 폐지, 보조금에 대한 축소 부분은 일정 부분 좀 가격에는 주가에는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결국은 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대한 부분이 아주 크게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업황 회복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또 염두에 둘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 지금 뭐 가져갈 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지금 현재 쥐고 있는 키가 많이 없다 보니 오히려 작은 호재가 나타나도 또 이에 대한 주가의 반응은 좀 또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GTC에서 또 주목할 게 젠슨 왕이 또 양자 컴퓨터를 네. 언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는 젠슨 왕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아직 멀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아주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이 뭐 주가가 아주 그냥 된소리를 맞았었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젠슨항의 코멘트가 1차적으로 향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속도 한 30여 년 걸릴 것이다라고 멘트를 했었죠.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욕도 많이 먹었죠. 그렇죠. 그에 대한 이제 번복을 지금 하는 좀 어떤 코멘트에 대한 어떤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 미국의 양자 컴퓨터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디레이버 퀀텀 코프 이런 종목들 대부분이 연초 대비해서 사실 상당히 급락을 했어요. 연초 대비해서 뭐 40%, 50% 이렇게 급락한 종목들도 있는데 네. 최근에 다시 반등세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지난
그다음 최근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ETF도 최근 수익률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이 GTC 2025에서 젠슨항이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가들과의 또 대담을 한다라고 하니 여기서 뭐 사실 안 좋게 얘기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이에 대한 모멘텀이 지난주부터 그 대담이 있기 전까지 이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이야기는 사실은 다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크게 나타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역시도 크게 이제 밀접한 관련성이 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좀 자체적인 모멘텀을 키우기보다는 이런 테마적인 흐름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섹터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을 했고 네. 이번 주에 그래서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번 주에 일단 빅 이벤트들이 좀 있잖아요. 예. GTC도 그렇지만 연준 FMC도 예정돼 있고 네. 과연 또 하나 있죠. 정치적 우리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네.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가 영향받을 이벤트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은 가장 저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게 저는 FOMC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FOMC에서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에 대한 부분으로 섹터 간의 수급 이동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GTC 2025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섹터로의 수급 유입이 만약에 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다른 섹터들, 그간 많이 움직였었던 섹터들은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수급을 한번 유입하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뭐 조선주, 방산주 쪽이라든지 그간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좀 집중됐었던 쪽에서는 수급의 단기적인 이동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최근의 흐름은 삼성전자뿐 아니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서도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세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앞서서도 반도체 지수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 상승세가 가장 좋았다라는 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시장의 투심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오히려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덜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장이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네. 기조적으로 매수세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 보이다가 또 돌아섰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어서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달러원 환율도 보면 1,440원대 또 2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또 오르고 아직 뭔가 자신 있게 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제반 환경들이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지금 기대하기는 좀 사실 어렵지만 이제 글로벌 증시를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놓고 봤을 때 네. 최근의 분위기는 미국 증시에서의 자금이 기존 신흥국이라든지 중국 증시로의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 작년까지 유지됐었던 미국 선호 현상에 대해 미국 증시 선호 현상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약세 흐름이 우리에게는 뭐 다소 좀 우호적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큰 수급은 결국은 뭐 대형주로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의 어떤 삼성전자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의 수급 유입은 우리가 좀 기대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 증시 입장에서 언제까지 삼성전자만 외칠 거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삼성전자 같은 다른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역할 분담도 네. 좀 하고요. 투자할 것도 많이 생기면 그만큼 또 수급에 대한 이 통도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들었던 생각을 네.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미국장 좀 볼까요? 예. 미국장이 지난주까지는 사실 경기 침체 공포로 상당히 좀 네. 떨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3대 지수가 다 올랐고 네. 밤 사이에도 3대 지수 어쨌든 다 올랐어요. 그러면 뭔가 좀 공포가 잦아들었나? 수습이 돼서 다시 올라오나? 이런 흐름인가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까지 특히나 오히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 주식은
지수 자체는 하락을 했죠. 네. 거의 10% 넘는 지수의 하락 흐름이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조정장 진입이 아닌가라고 시장이 좀 우려가 기술적 조정으로도 볼 수 있어요? 단기적인 조정으로 이걸 봐야 될지 아니면은 관세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적어도 올 한 해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그에 따른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여러 가지가 좀 사실 맞물리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지난 금요일장부터 해서 지수는 살짝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반등 세로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S&P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또 최근에 지난 2년 동안 미국 증시를 이끌었었던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의 최근 하락세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에 GTC 2025에서 엔비디아의 반등 그리고 관련된 기술주들 최근에는 또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글로벌 은행들도 시티그룹에서도 미국 증시에 대한 의견을 기존의 비중 확대 구간에서 중립으로 좀 낮췄다라는 점. 반면에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로 전환했다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은 구간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보다 중국이라는 투자 관점에서 예.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돌잖아요. 맞습니다. 큰 자금들이 중국 쪽, 특히 테크 기업, 네. 항생테크 쪽으로 많이 맞습니다. 갔다. 네. 어제도 양회 이후에 소비 진작책이 나왔고 맞아요. 예. 특별 국채 발행이라든지 네. 금리를 낮추는 거라든지 네. 이런 식의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면서 이런 테크주들의 관심이 커지는 시기 같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내수에 대한 진작이 훨씬 더 빠른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아직까지 풀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진작 그리고 자국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지금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상생지수의 대부분의 이제 중국의 기술주들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항생지수 증시 내에 있는 중국 개별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중국 관련된 펀드들의 수급 유입세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중국 시장은 좀 올해 한 해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기술주들 중심으로 또는 대형 소비주들 중심으로는 상승 국면으로 좀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M증권 도국 WM센터 염정 영업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등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북한과 우리나라가 같은 리스트에 포함이 된 거죠. 더 문제는 정부가 2달 동안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 정책이며 각종 압박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대응하기도 바쁜데 민간 국가 지정이라는 변수까지도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정부가 어떻게 여기에는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열익 명예연구위원, 서강대 왕선택 배우교수, 포스코 경영연구소 오성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교수장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서 미국 측의 공식 통보나 언질조차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을 할 것으로 합니다.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확히는 에너지부가 올해 1월에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감 국가, 민감한 국가라는 뜻이겠죠?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 그렇죠. 예,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미국 에너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그 내용이 미국 에너지부가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 명단에 이제 목록에 이제 올리는 거죠. 이 원자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민감한 기술이잖아요. 네. 이게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가면은 엄청난 에너지원이 되고 이게 엄청난 산업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 보안이 매우 중요한 그런 산업 분야고 또 하나는 이게 핵무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핵 안보라는 차원에서 또 엄청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면, 돈이 되는 산업의 측면과 또 비확산의 문제, 핵무기 비확산의 문제, 이 문제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이유로 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리스트에 올리는 거죠. 현재 26개 나라가 네. 이제 올해 1월 기준으로 26개 나라가 올라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올라간 국가들 보니까 북한, 러시아, 이란,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는 반미 국가들로 분류되는 이런 국가들의 리스트에 우리나라도 올라가게 됐다. 선뜻 이해는 안 가요. 네.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같은 등급은 아닙니다. 북한하고. 우리 가장 그러니까, 낮은 등급이라고는 들었습니다. 테러리스트 국가라 그래서 6개 나라는 북한이라든지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쿠바 여기는 이제 최상위 범주고 네. 우리는 이제 최하위 범주라 그러는데 최하위 범주가 20개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나라를 보면 이쪽 북한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고 이스라엘, 인도, 대만, 중국, 러시아 뭐 그렇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들어갈 만하죠. 이제 상대 쪽이니까. 근데 이제 인도 같이 그 쿼드 같이 하는 인도도 들어가 있고 인도는 핵을 불법으로 개발했었잖아요. 네. 대만도 핵을 어차면 개발한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사실상 핵을 갖고 있고 한국이 이번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왜 들어갔냐가 이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충근 박사라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그 아주 한국 최고의 그 과학기술자인데요. 이분 얘기에 따르면 이게 요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에? 그래요? 1981년에 처음 지정돼서 네. 94년까지 지정됐었다고 그래요. 이충근 박사 얘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중반에 핵을 개발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압박으로 이제 포기하고 평화적 이용으로 이제 돌아섰는데 그 여파로 81년에 지정해서 94년까지 예의주시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94년에 해제해서 오랜 기간 이제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처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는데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1970년대에도 핵 문제로 그랬고 봐서는 이번에도 핵 문제가 주요 그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그 이야기는 뒤에 자세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일단 우리가 민간 국가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우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뭐 제한 사항이나 걸림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일단 이제 오후에 외교부를 통해서 이제 공식 그 지정 이유에 대한 이제 해명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원자로 설계와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유출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언급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떤 명분으로 이제 그거를 지정했을 수는 있어도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얻은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뭐 문책이라든지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먼저 이제 그런 지정 사유 요건들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제 이거를 지정 우리가 이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명분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에서 이제 다른 또 측면을 보면 같이 이제 여기에 이제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 중에 이제 타이완이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지정학적 위협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도 전에 비해서는 지정학적 그 위협이 그런 어떤 또 다른 사유로도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 네.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지정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도 차근차근 원인을 해소해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올랐다는 소식이 사실 지난주에 언론 보도로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됐고 그제서야 이유가 뭐지 배경이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조사를 했는데 되게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와서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가? 뭐 그런 것에서부터 일단은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정치적, 정책적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우리가 보안 규정 같은 것들을 어겨서 이것 때문에 리스트에 오른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설명을 내놨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일단은 신뢰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게 설명이 좀 뭐 말씀드리기 좀 미안합니다. 부실한 설명인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간 국가 명단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정책적인 이유로 그 특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나라라고 정해져 있어요. 네. 정책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 보안 문제라고 하잖아요. 저 미국의 아이다호에 있는 연구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근무하는 어떤 연구원이 이제 한국으로 원자로 관련 설계 어떤 자료를 유출하려고 했다가 이제 잡힌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그 사건이 이제 보안 사건이라는 보안 규정 위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정책적 이유죠.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술적인 게 아니라 결국 정책의 문제였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정책적으로 판단이 된 거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해당하는 거라서 좀 불쾌하다는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이 5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국가안보. 한미가 동맹이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한국을 뭐 의심할 이유는 없죠. 두 번째는 지역 불안정인데 이거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걸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네. 경제안보 위협. 이거 한국과 미국하고 경제도 협력하고 있고 FTA까지 체결했는데 경제안보 위협도 말이 안 되죠. 네. 테러 지원. 우리가 테러 지원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죠. 마지막 하나. 핵 비확산입니다. 핵 비확산하고 결국 연관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재작년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발하면 1년이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작년 1월 달입니다.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이제 워싱턴에 가서 워싱턴 선언을 했는데 놀랍게도 저는 그 당시에 뭘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북한이 저렇게 핵으로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뭐 전술핵이라도 재배치하는 등 아주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다라고 그 당당하게 이제 미국을 갔는데 네. 정작 가가지고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안 하겠다, 순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뭐 저 제철이나 저 농축 안 하겠다라는 걸
확인하고 왔고요. NPT 탈퇴하지 않겠다라고 확언하고 왔고, 그리고 거의 찢어진 우산에 해당되는 확장 억지를 얻어왔는데 제가 왜 찢어진 우산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전술핵을 갖다 놓고 그런 상시적으로 북한은 상시적으로 우리를 핵으로 이용하는데 상시적으로 우리도 북한의 핵을 억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끔 그냥 이따금씩 한 번씩 와가지고선 시위만 하고 간단 말이죠. 그게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용감하게 핵을 우리가 개발하면 1년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은 섭투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뭐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4월 달에 그 이제 핵우산을 더 강화시켜주는 방안을 해서 협의그룹도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 우리 정부가 하는 이 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북한에서 그 오물풍선 보내니까 그걸 뭐 발포해서 떨어뜨리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보냈다라고는 우린 부인하고 있지만 그럼 누가 보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국이 볼 때 상당히 좀 모험주의적인 정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놀라운 게 학계에서 과거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당당하게 그냥 우리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막 나서는 학자들이 용감하게 나서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회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학자들이 막 그냥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고 있죠. 거기에 정치인들이 특히 그 여당에서 주요 정치인들이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막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일본이 사실상 핵을 거의 보유 단계까지 이르렀던 걸 우리가 배운다면은 일본은 한 번도 핵을 개발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핵 보유 직전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 미국의 신뢰를 얻어서 간 건데 우리가 핵을 보유하겠다라고 나서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핵을 보유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네. 진짜로 우리가 핵을 갖고 싶으면 조용히 미국의 신뢰를 쌓아서 일본처럼 핵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핵의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갖게 되는 건데 그렇게 네.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전략상 추진했던 이게 뭐 인권, 자유, 법치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웠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나토 같은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걸 내세운 거거든요.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 얼싸 좋다고 그냥 맨 선봉장이 돼가지고 했는데 정작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유, 인권, 법치를 무시하고 계엄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악한 거예요, 미국이. 네. 경악을 했는데 경악의 정도가 바이든 대통령,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주한 미국 대사 이 네 사람이 거의 동시에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민주국가에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과 법치에서 선봉장에 섰다가 완전히 거기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한테 이게 핵을 개발하면 큰일 나겠다. 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이게 벌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 의원님의 견해는 일단 정책적인 이유, 정치적인 배경까지도 민간 국가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좀 놀랍긴 했는데 미국의 정부가 지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 대 정부의 소통 채널을 이용해서 당신네 국가가 지정이 됐으니 이제 뭐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라. 네. 뭐 혹은 뭐 이의가 있으면 제기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정부 대 정부의 어떤 그 절차들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우리 정부가 이걸 몰랐다는 게 전 사실 더 이해가.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외교부의 설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안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사건이다. 그것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보안 규정 어긴 연구원이 이제 한국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 미국에 출장 간 이제 한국인 연구원인데 그분이 1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럼 보안 규정 어겼으면 뭐 그 한국 1년간 조사가 이루어졌겠네요. 네, 그거에 대한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고 네. 징계를 어떻게 할지. 이제 해고가 된 거란 말이죠. 해고가 될 정도면 당연히 한국 정부하고 협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 외교 사안이니까 외교부 얘기하지만 이건 에너지부 사안이고 또 한 칸만 더 들어가면 에너지부 사안이 아니라 정보 사안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에너지부 산하에 정보 방첩국이 있어요. 정보 방첩국이 바로 핵무기와 관련한 비확산 문제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하고 북한 핵에 대한 문제도 에너지부 정보 방첩국에서 담당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협력도 했거든요. 네. 이게 미국의 그 정보 공동체라고 하는 18개 조직의 하나예요. 그 특히 핵무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플레이어죠. 그랬으면은 1년 전 보안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협조가 되고 소통이 되고 한국 정부에 경고가 왔겠죠. 왜 이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아까 말장난이라는 말도 쓴 것이고 또 과거 외교 전례를 보면 우리 홍현익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2023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일대의 어떤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사실 수십 년 동안 한국 정부와 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하면서 신뢰를 계속 구축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한순간에 이제 불안감, 미국 비확산론자들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준 사례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있는 일부 핵 무장론이 장난이 아니다. 이게 정부 당국자가 결정을 해서 이행될 수도 있다. 한국이 북한처럼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이어지다가 이런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홍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2년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한국의 핵무장 정책에 대한 우려감, 의심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린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성기 연구원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예. 소통의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민간 국가로 지정된 데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거는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그 정보 방첩국이 관리하는 리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의 외교 안보 라인에 통보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동맹인 이상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제 충분히 사전에 이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외교 안보 라인이 제대로 소통을 못했다는 거에서는 이제 지적을 받을 상황이 있고요. 다만 저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이 네. 두 분께서는 이제 핵무장론에 대한 얘기, 그 위협을 얘기하셨는데 핵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우리 공식 외교 어떤 의제로나 이런 걸로 언급된 것도 아니고 공식화된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네. 지금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공백 상황에서 국내 특히 정치권까지 지금 불이 붙어서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사실은 외국으로 나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논쟁들이 강해지는 건 다 노이즈이고 외국이 더 우리를 불안하게 보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익에는 사실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좀 먼저 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국정도 좀 정상화가 되면 그때 이제 그러한 논의들을 다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외교부에서 이거를 핵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답변이 아직까지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검토해서 배제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딱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배제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외교 용어로 보면은 우리가 언제라도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재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나 거의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를 외교부 장관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이걸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는 싸웁니다. 야당에서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간 국가로 지정하게 된 결과로 나타났다. 네,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여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권한 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정반대에 또 야당을 지목하는 서로 다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어쨌든 민간 국가 지정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간 국가로 정확하게 리스트에 올라서
발효가 된 건 아니고요. 4월 15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까지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해서 최대한 뭐 리스트에서 빠진다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가능하겠습니까? 뭐 가능성의 문제를 본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책을 운영할 때 이제 특성이 좀 있는 거죠. 네. 미국은 나라가 워낙에 커서 이제 항공모함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아주 규모가 작은 이제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뭐 구축함 정도로 볼 수 있다면 네. 미국은 항공모함처럼 이게 방향을 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한 번 방향을 잡아놓으면 안 돌아가는 또 특성이 있어요. 그 연방 국가의 또 부서마다 굉장히 자율적인 것들이 있고 다 물려 있어가지고 아마 기술적으로 4월 15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뭐 이제 해마다 어떻게 뭐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조금 더 유력해 보입니다. 홍 위원님 견해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핵무장론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탄핵 전국인 현재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되면 네. 민간 국가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4월 15일까지 그게 바뀌기는 쉽지가 않죠. 물론 이제 헌재 판결이 이제 곧 나오겠지만 어떤 판결이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 이게 저한테 제일 놀랍게 느껴진 건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했단 말이에요. 네, 막바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2년 이상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건 거의 다 들어주고 앞장서서 선봉장에 나서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아마 그 탄핵이 아니라 그 계엄령한 그 사태가 너무나 미국 지도부에 충격을 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신을 수습하고 해봐야 지금 뭐 미국의 국방장관도 한국을 안 들리고 이런 것도 볼 때 우리의 그 어떤 협상 상대로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지금 총리도 지금 탄핵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으면 혹시 바이든이 한번 전화 통화라도 할지 모르는데 최상목 권한 대행은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파트너로 트럼프는 일단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핵 개발하는 논의가 있고 우리가 혹시 미국에서 그걸 의혹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시원하게 설명해 줄 권위 있는 우리 협상 담당자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네. 그런 게 이제 큰 문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도 지금 이 문제지만 국제사회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떨어진 대한민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 큰 외교적 과제입니다. 지금.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 민간 국가 지정과 관련돼서 장관들을 질책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부처 내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서로에게 약간 책임을 좀 전가하면서 서로의 탓이다 이런 분위기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해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하면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양국의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에 현실적인 제약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당장 생각이 드는 건 얼마 전에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기술협약 분쟁을 좀 끝내고 해외 공동 진출이라든지 공동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합의를 이뤘단 말이죠. 민간 국가로 근데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협력도 좀 여러 걸림돌이 있게 되는 건가요?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장은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미국은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해서 이제 모든 협력이나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사이에 아까 이제 그 4월 발효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지만 일단 발효를 유예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협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모든 것은 협상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놓고 저희가 뭐 일단은 유예가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유예가 안 되더라도 그 상태에서 협상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한 어떤 그 팀 코러스가 잘 미국이랑
협력이 돼서 진행이 나간다고 하면 이런 민간 국가 분류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에도 이제 여러 번 겪었지만 웨스팅하우스하고 어떤 기술 경쟁이라든지 특허 침해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언제든지 다시 이 부분을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허점만 보이면 바로 그걸 가지고 뭔가를 요구하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 국가라는 또 하나의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조만간 또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화제가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서 알래스카 LNG 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죠. 우리가 확답도 주지 않았는데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길 희망한다? 거의 뭐 확답식으로 이야기를 또 했어요.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주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관심을 표명한 건 사실이니까 표명했지 한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거의 외교 할 관계- 것처럼 얘기를 해서 외교 관계에서 그 정도 얘기했으면은 뭐 투자 의향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네. 괜히 또 우리 속담을 빌리자면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도 마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드렸던 질문이긴 알래스카 한데 문제에 대해서는 이 LNG 프로젝트가 뭐 한 1, 2년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는 돼 왔던 거예요. 네. 근데 그 개발 비용이 너무 크고 또 환경 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그 불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실제로 됐을 때 그 이후에 그 투자했던 기업들이 투자금을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당장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는 막았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는 당연히 막는 그런 것을 막는 정부니까 그러니까 이게 했는데 투자 회수 기간이 무슨 뭐 1, 2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장기로 투자 회수를 하는 건데 네.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섣불리 안 한다는 것도 못하고 한다고도 못하고 그런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개발을 했을 때 금액이 워낙 크고 지금 초기 비용만 64조 원이라 그러는데 네. 투자 비용이 워낙 크고 그 다음에 성공할 거냐 그 모르잖아요. 채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채산성이 떨어질 수도 네. 있고 그리고 LNG 가격이 굉장히 오른다. 그러면 뭐 이 수익이 나겠지만 안 오르면 손해는 다 우리가 이제 그 위험 부담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이렇게 좀 다루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 지금 멕시코나 지금 캐나다나 EU한테 지금 막 가하고 있잖아요. 관세를.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지금 너무나 언론이 그럼 우리한테 하면은 우린 뭘 주지? 계속 언론에서 질에 뭔가 줄 게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뭘 줘야 되나 막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런 걸 또 약점을 딱 한국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다 그런 거 파악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개발하고 싶은데 이거 저 머니머신이라고 하는 한국이나 일본한테 돈 대라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미국 돈 안 들이고 위험 부담이 큰 걸 우리 떠러 하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LNG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LNG를 우리가 수입하는 걸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4등이더라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호주가 23%, 카타르가 19%, 말레이시아 13%, 미국이 11%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조금 달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차피 LNG는 필요하니까 LNG를 조금 더 사오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그냥 마냥 퍼부어야 되느냐 하는 건 이건 좀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해에.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서는 그거 뭐 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트럼프가 하란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데 하도 협상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민간 국가 리스트에서 빼줄게. 대신 알래스카 LNG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해. 이런 식으로 또 혹시 협상용 카드로 이걸 또 제시를 할까 봐 뭐 하여간에 기존에 없었던 걸 많이 하는 대통령이라서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력으로는 뭐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 알래스카 LNG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들의 그 사업성 평가나 분석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식의 구도를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그 사안이 나오질 않은 상황이라서 경제성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미국은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흥국에서 많이 봤던 그런 투자는 그 일명 PPP라고 해서 그 정부하고 민간 사업자가 같이 구성을 해서 하는 경우가 다 있지만 이거의 미국의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근데 미국이 이 유명한 이 알래스카 LNG도 있지만 전에 보면 이제 캐나다에서 내려오는 그 키스톤 엑셀 프로젝트 같은 것도 같은 성격이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환경 평가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정권 교체도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연되고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사업 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해서 민간 기업들이 이제 섣불리 들어가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정부가 우리 민간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큰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미국 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 민간 국가를 배제하는 대신에 여기서도 이득을 얻고 여기서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레버리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어떤 손실이 더 클지 모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다른 얘기로 좀 화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 순방 일정을 잡았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빠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물론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년됐다라는 이제 우리 측 공식 설명이 나오기는 했는데 역시 한국 패싱 논란을 차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한미 연합 훈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한미 동맹이. 네. 그러나 이제 지금 국방부 장관도 없잖아요. 지금 국방부 장관도 권한대행이잖아요. 차관이 대행하고 있죠. 권한대행이고 아직 그 탄핵 판결도 안 났고 그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달에도 로이드 오스틴 그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장관이 이 순방을 하려고 했어요. 마지막 동아시아 순방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도 12.3 계엄으로 안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지금 괌, 하와이, 일본, 필리핀을 가는데 한국도 겸사겸사 와서 DMZ도 방문하고 또 우리 또 함정 그 미국이 지금 저 함정 건조가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조선소도 가보고 뭐 그러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시 가기가 어렵겠다. 그렇다고 뭐 한미 동맹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 어쨌든 이 국방 라인도 이게 원활하게 지금 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빨리 판결을 내주는 게 이 도와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5월 30일 날부터 6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회의라고 이제 그 아시아 안보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때 아마 우리 뭐 장관급 대화는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 삼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미국 국방장관으로서 워낙 바쁜 사람인데 한국에 자기 파트너가 카운터 파트가 없으니까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걱정은 그건 거죠. 우리가 지금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대행의 대행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아직까지는 공식 어떤 파트너로서 지금은 보지 않는 뭐 이런 식의 기류가 이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정책 분야별로다가 이제 뭐 심각한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국방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미 연합 사령부라고 하는 견고한 체제 속에서 훈련이라든가 서로 협력하는 이 부분이 견고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뭐 문제가 있는 징후가 나타나면 그거는 민감하게 봐야죠. 그러나 그 부분에서는 아주 뭐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을 방문할 때 어쩌면 생각하지도 않은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지금 탄핵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이제 파면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네. 이제 헤그세스 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 어쩌면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이쪽을 지지한다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거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뭐 필리핀 이제 최근에 미국의 관심은 한국
한국하고 일본은 워낙 견고하니까 필리핀이에요.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그러니까 필리핀을 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기존의 미국의 정책의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뭐 예상이 가능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오영구님.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거보다 좀 더 미국 관점에서 좀 이걸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트럼프 정부의 그 2기 정부에서도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여기에 있어서 동맹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시아 순방 때 한국이 빠진 것 자체를 패싱으로 보기에는 앞서 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면서 바이든하고 정책을 바꾸는 게 중동에서 발을 빼고 유럽에서 나토의 나토 스스로 이제 방위비를 올려서 독립하라고 그 모든 그 자원과 지금 그 에너지를 이쪽에 인도 태평양 쪽에 몰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한국이 일단은 빠졌지만 향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가버넌스 체제가 됐을 때 이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같이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그때는 정말 한국에 패싱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우리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네들의 대외 외교안보 정책 전략을 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이렇지만 미국은 미국의 계획 일정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기에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어젠다 중에 하나인 방위비 협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준비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뭐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고 하는 거는 뭐 100% 이상의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뭐 관세 문제도 있고 또 FTA 재협상 문제도 있고 지금 민감 국가 문제도 나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될 이제 채널이 여러 개가 나타난 거죠. 네.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협상을 할 건지 아니면 다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한 협상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뭐 필요하다면 뭐 관세 문제와 연계시켜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계산을 해봤을 때 불리하다면 당연히 이제 따로 개별로 가는 게 좋겠죠. 민감 국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핵무장, 핵안보 문제 이런 쪽으로 저는 촉발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한미 국방 당국의 신뢰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돈 하나도 안 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방위비 문제랑 연결시키거나 다른 관세 문제랑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순수하게 신뢰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돈이 개입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분리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위비 분담 문제는 제 1기 때 보면 뭐 연계시킬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게 이제 다른 산업 부문하고 또 군사 기술과 연계시키면 통합적으로 가는 길도 있더라고요.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과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강도, 뭐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 이런 걸 파악해서 협상 전략을 세워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도부가 없는 게 마냥 손해만 보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가장 가까운 나라인 캐나다하고 지금 멕시코하고 제일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토 유럽 국가들이고 우리는 뭔가 추궁하고 압박하려고 해도 상대가 없으니까 후순위를 밀려. 상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우리 지도부도 없는 상황에서 압박을 가하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저기 우리 친구 맞아? 동맹 맞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고려해서라도 우리한테 지금은 압박을 안 하고 부담을 지금은 못 주니까 아주 손해만 보는 건 아닌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저는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군사력이 세계 5등이고 북한은 25등이에요. 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데도 진사 국가이기 때문에 진사적으로 핵을 개발 안 하는 대신에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미국이 해구산을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을 억제하는 건데 그
억지하는 것이 미국은 핵을 억지해 주는 거고 우리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을 억제할 능력이 충분해요. 그런데 주한미군이 28,500명 있단 말이에요. 28,500명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죠. 좋죠. 국가안보가 더 강해지니까. 그러나 반드시 28,500명이 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주한미군 주둔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둔하는 미군을 조금은 감축시켜도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막겠다. 그 대신에 핵 확장 억지는 더 강화시켜주고 인원은 줄여라.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은 그냥 둬라. 그런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와 주한미군 저 일부 감축한데 난리 났어. 막 그냥 그 엄청나게 무슨 뭐 큰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하고 국민들의 감정을 굉장히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것처럼 네. 자극해서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28,500명인데 한 6,000명 정도는 철수를 한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재래식 군사력이 더 우세한데 핵과 미사일만 확실히 미국이 막아준다면 저는 우리가 그렇게 그 주한미군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그렇게 없다. 제가 철수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 그렇게 미국이 초강대국인데도 힘들다면 조금은 인원을 줄여도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을 막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홍여릭 위원님의 의견. 네, 저 얘기는. 이었습니다. 네. 잘.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대미외교가 산 넘어 산입니다. 민간 국가 지정도 지정인데 당장 발등에 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의 입장 들어보시고요.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April 2nd is a liberating day for our country. Many billions of dollars have already come into our country. But the big money is coming in on April 2nd. They charge us and we charge them. Then in addition to that, on autos, on steel, on aluminum, we're going to have some additional tariffs.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의 표현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발표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건 오영구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는 게 좋겠어요. 일단 4월 2일이 D-Day인데 상호 관세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또 발효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나쁜 우리한테는 기분이 좋지 않은 사례에서 자꾸 우리나라를 언급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4배 높다. 저희가 팩트 검증을 여러 방면에서 해봤지만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그냥 공식 석상에서 그냥 해버렸어요.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국이 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상호관세라는 것은 이제 원래 저희가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어떤 보편관세라는 개념보다는 한 단계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무역 대상국과의 서로 관세율을 비교해서 그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관세를 적용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실효 관세율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의 관점도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크 루비오 그 국무장관이 얘기하는 이번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을 하면서 그 기준점으로 세울 그 베이스라인은 공정성과 상호 호혜성을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호 호혜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절실하고 이게 그렇게 불만스러웠나 좀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오랜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사실은 그 계속 이렇게 답습해 보면 알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우리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 80년대부터 이어왔던 자유주의 무역이라든지 그 90년대 클린턴 정부의 신경제 그리고 워싱턴 컨센서스 이런 걸로 미국이 신흥국들을 이렇게 약탈적으로 지배해왔다 이런 인식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으로는 이러는 과정에서 미국의 그 지금 오늘날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네. 제조업 미국 제조업
탈제조화, 탈산업화 이런 것들로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너진 이유들이 보면 결국은 이제 무역 적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다 해외로 나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인이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이 부분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언급했던 관세 무역 전쟁과 방위비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우리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그 나라들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와주고 무역 적자를 용인해 줬는데 결국 우리 미국을 위해서는 해준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왜 우리가 동맹이라고 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해야 되냐. 사실 이런 계속 주장들인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우리 국익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주장을 다 수용해 줄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새로운 기준이 지금 거기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우리 입장에서도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물론 무역 적자 폭을 좀 줄여줘야 되는 의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민간 국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러면 미국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형평성을 다 맞춰가는데 동맹은 우리한테 이런 민간 국가로 지정해놓고 그 다음에 가뜩이나 방위는 또 분담하라고 인상하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도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무역 물론 이제 우리의 산업부라든지 그 협상 팀이 굉장히 노련합니다. 수완도 좋고 그러나 이제 미국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협상의 어떤 그 시작 타이틀을 시작점을 찾아가야 되는 기준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도 새로운 어떤 실마리를 또 찾아야 될 그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상호 관세라는 게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FTA를 통해 상호 무관세인데 그렇죠. 상호 관세를 하자라는 거는 뭔가 안 맞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관세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관세 아닌 비관세 장벽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고요. 한국하고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뭐 축산물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은 뭐 관세가 한미 FTA는 뭐 가장 성공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재협상을 한다고 해도 미국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네. 관심의 대상은 역시 관세가 아닌 부분에서 한국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비관세 장벽이라는 이유로 이제 몰아칠 거라는 거죠. 그 사안별로 다 다른 다양한 어떤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그 끝에는 한미 FTA 재협상 네. 이게 놓여 있다. 지금 마크 루비오가 어저께 CBS 방송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를 매긴 다음에 네. 양자 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무역 협정들을 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미 FTA를 새로운 협정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요. 네. 상호 관세라는 건 그야말로 우리가 미국 물품의 98% 무관세, 2%는 매기나 봐요. 98% 무관세니까 그 2%만 서로 매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근데 네. 그 비관세 장벽 이를테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 이를테면 대두 같은 거 중국에 지금 미국이 중국에 엄청나게 지금 25% 플러스 25% 매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트럼프가 강세를 보인 주로 농업 지역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대두 같은 거, 콩 같은 거 중국이 엄청 수입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딱 그 핀포인트 해가지고 이게 네. 때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대두 승인 절차가 너무 길다. 까다로운 농산물 검열 없애라. 또 미국 빅테크 독과점 규제 없애라. 그 소고기 왜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는 우리가 수입 안 하거든요. 그거 수입해라. 뭐 이런 식으로 관세가 아닌 자기네들이 이익이 되는 무역에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따지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게 하는 나라 중에 8등이거든요. 네. 제일 많은 게 역시 중국이고 두 번째 멕시코, 세 번째 베트남, 그 다음에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제일 괴롭히고 있는 캐나다는 우리보다도 더 무역 흑자가 좀 우리보다 조금 더 적어요. 그런데도 거긴 또 메탄올 문제로 가지고 좀 마약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사실은 멕시코가 훨씬 더 그러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각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동차 관세 매겼다가 2번을 지금 번복했잖아요. 네. 왜 그러냐?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몰랐던 거를 아마 지금은 알았을 텐데
이게 관세라는 게 멕시코나 캐나다에 매기면 미국 차들이 많이 팔릴 것 같지만 미국 차를 조립할 때 그 부품이 캐나다나 멕시코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부품 가격이 25% 오르고 또 올 때 또 25% 오르고 국경 한번 넘을 때마다 25%니까 미국 차가 가격이 올라서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트럼프한테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연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것까지 검토를 안 했을까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지금 그 한 달씩 계속 유예한 게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4월 2일 날 또 가봐서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한테 요구할 게 몇 가지가 일단 있죠. 뭐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부터 각종 농산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확대. 결국 구조를 보면 우리가 주력 수출로 여기고 있는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공산품 위주의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축수산물 시장을 미국에 좀 더 열어줘야 된다. 이 구조로 지금 왠지 제 협상 기조가 갈 것 같아요. 오 연구원님? 이게 좀 굉장히 이건 조심스러운 좀 의견 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미 FTA는 공정한 룰을 기반으로 체결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재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수출을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주는 쪽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농축산물 얘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국내적으로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내 업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각각의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산업들이 다를 거고요. 네. 거기에 또 뭐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런 논의가 진행됐습니다만 이게 이제 국내 정치권의 어떤 입장, 그다음에 지지 세력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해 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산업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한 인력이 지금 과거에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뭐 일부 그런 기능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마도 그럴 경우에 대비한다면 이런 부분을 대폭 늘려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공청회와 의견 청취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얻는 것 대신에 잃는 것도 만만치 않을 부분이라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특정 품목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내산 농축산물 중에 이제는 잘 그 품질이나 가격이 이렇게 보호가 돼서 이미 다른 수입산들이 들어와 있지만 수입산끼리의 무역 대체 효과만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 위주로 우리가 잘 풀어나간다고 하면 국내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미국의 어떤 이런 불만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봅니다. 이제 2주 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발효됩니다. 말잔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위협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협상이 시작되면요. 밀고 당기기도 해야 되고요. 때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기싸움도 벌여야 되는데 이런 세밀한 협상 전략이 준비되고 있는지 솔직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BG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